엄마,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는 뭔가 이상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최명숙은 수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30년간 적진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온 여군 장군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응급실에서 울린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최명숙님이십니까? 따님 박수연 씨가 응급실에 계시는데요. 새벽 5시 서울 이촌동 한강변 아파트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명숙은 정확히 첫 번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알람을 2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군인처럼 침구를 정리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스쿼트 200개, 팔굽혀펴기 50개. 30년간 해온 루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3스타 장군이었던 그녀에게 규칙적인 생활은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어제 저녁 딸 수연과의 통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가 괜찮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수연은 어렸을 때부터 감정 표현이 솔직한 아이였습니다. 기쁘면 기쁘다 하고 슬프면 슬프다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다니. 운동을 마치고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온한 아침이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오전 8시 막내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3학년인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어제 누나랑 통화하셨어요? 응, 했는데 왜? 그냥요. 요즘 누나가 좀 이상해서요. 예전엔 제가 전화하면 막 떠들었는데 요즘은 말수가 줄었어요. 민호의 말에 명숙의 직감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군에서 수십 년 동안 단련된 감각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린 후 수연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야. 점심 먹었니? 네, 먹었어요.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이상하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명숙은 확신했습니다. 수연은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하면 목소리 끝이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연아. 네. 엄마가 지금 가도 될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또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명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군 시절부터 써온 작전 수첩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고 수연 상황 점검이라고 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명숙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딸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곧 인생 최대의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명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최명숙님이십니까? 따님 박수연 씨가 응급실에 계시는데요. 명숙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왼쪽 눈가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갈비뼈 부근을 붕대로 감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명숙이 달려가자 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니? 무슨 일이야? 그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사위 강태현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서 있는 그의 표정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연아, 수연이가 왜 이렇게 됐니? 계단에서 굴렀다니까요. 집에서 급하게 뭔가 하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명숙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는데 진료 기록을 보며 말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안면부 타박상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계단에서 굴렀다고 하시는데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가요? 상처 패턴이 단순 낙상과는 좀 다릅니다. 안면부 타박상이 특히 그렇고요. 명숙의 혈관에 차가운 것이 흘렀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태연이 수연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다가가자 태연이 멀어졌습니다. 수연아, 엄마랑 잠깐 얘기하자. 어머니, 수연이가 많이 아파해요. 내일 다시 오시는 게. 태연아. 명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내 딸과 얘기하는데 왜 막니? 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서 명숙은 이상한 빛을 봤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장모가 자신에게 그런 말투로 말할 수 있냐는 듯한. 수연아. 명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계단에서 굴렸니?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명숙은 확신했습니다. 딸이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오늘부로 엄마가 전장에 복귀한다. 수연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명숙은 수연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정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들어 2층을 바라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수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딸은 눈가의 멍이 더 심해진 채로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창피하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태연이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연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달리 운동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내 딸 보러 왔다. 수연이는 쉬고 있어요. 어제 병원에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봐야지. 명숙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태연이 문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안일에 왜 이러세요? 수연이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명숙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수많은 전투를 치른 장군의 눈빛이었습니다. 태연아.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내 딸 때린 시점부터 넌 사위가 아니라 적이다.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때렸다고? 지금 문 안 열면 문이 아니라 집이 부서질 거야. 명숙의 말에는 협박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 2층에서 여자가 내려왔습니다. 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 사돈댁. 무슨 일로 이렇게. 수연이 상태 보러 왔습니다. 아이고, 그 애가 워낙 덜렁거려서요. 계단에서 굴렀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동정보다는 핀잔이 섞여 있었습니다. 덜렁거려서 안면부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러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수연이 어디 있습니까?
명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인내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딸의 모습을 본 명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수연아, 집에 가자. 명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태연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수연이는 제 아내입니다. 마음대로 데려갈 수 없어요. 명숙이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30년간 적과 대치했던 군인의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아내로 대접했으면 내가 여기 안 왔겠지. 수연을 데리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명숙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병준 변호사였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으로 명숙과는 30년 직이었습니다. 병준아, 작전 시작한다. 무슨 일입니까? 내 딸이 가정폭력을 당했다. 안병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에서 그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전, 안병준이 명숙의 아파트로 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여러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수연의 상처 사진, 그리고 명숙이 밤새 작성한 상황 보고서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안병준이 서류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연 씨가 적극적으로 증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수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아. 명숙이 딸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 싸움은 내가 지휘하지만 너도 병사다. 살아남아야 한다. 엄마 무서워요. 태연 오빠가. 아니, 태연이가 화나면 정말 무서워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막아줄 거야.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수연아, 집에 와. 우리 얘기하자. 어머니도 너무 하시네. 우리 가족 일인데. 이어서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너희 엄마가 계속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군대에서 뭘 했는지 다 까발려 버릴 수도 있어. 명숙이 문자를 보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협박까지 하네. 안 변호사님,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죠? 당연합니다. 스크린샷 떠두세요. 수연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모든 메시지는 저장하고. 명숙은 작전 수첩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증거 수집 및 보전, 2단계 법적 대응 준비, 3단계 사회적 여론 조성, 4단계 최종 결전. 안병준이 수첩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군인이시네요. 완벽한 작전 계획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입니다. 남자 손, 그건 이제 범죄예요. 명숙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싸움을 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태연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장모 갑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이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한 글들이었습니다. 안병준이 명숙에게 보고했습니다. 상대방이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우리도 준비됐고. 명숙은 평생 해온 것처럼 차분하게 다음 수를 계획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히 법정에서만 이뤄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전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이 엄마에게 가장 큰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둘이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사실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했었어요. 명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3달 정도 됐었는데. 그날 태연이가 화가 나서 밀쳤어요. 계단에서 넘어졌고. 그 다음 날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그때 말 안 했니? 무서웠어요. 태연이가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 발생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명숙의 손이 주먹으로 변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수많은 분노를 참아왔지만 이런 분노는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증거로 써야 한다. 엄마,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태연이네 집안이 워낙 힘이 있어서. 수연아, 들어라. 명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군인 정신이란 내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다. 너는 내 딸이고 내가 지킬 거야.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연아, 언제까지 친정에 있을 거니? 집에 와서 밥해야지. 수연이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가 왔습니다. 말 안 듣는 여자애는 좀 맞아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지. 명숙이 그 문자를 보고 안병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변호사님, 시어머니도 공범입니다. 폭력을 방관하고 조장했어요.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문자 메시지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집에 CCTV가 있어요. 거실에. 뭐? 태연이가 설치했는데 제가 몰래 휴대폰으로 영상을 저장해뒀어요. 맞는 장면들을. 명숙과 안병준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수연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하지만 그 영상을 보는 게 너무 무서워요. 괜찮다. 이제 내가 혼자 견딜 필요 없어. 그날 밤 명숙은 작전 수첩에 새로운 계획을 추가했습니다. 태연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폭력을 은폐해왔는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내가 딸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명숙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연이 지역 방송국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모의 군기잡기로 가정이 파탄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장모님께서 군대식으로 저희 가정에 개입하셔서 명숙이 TV를 보며 맹소를 지었습니다. 태연은 피해자 행세를 완벽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야. 명숙은 군 시절 전우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기자, 경찰, 여성가족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병준도 움직였습니다. 태연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뭔가? 태연 씨 군 복무 기록에 징계가 있어요. 부하 폭행으로 한 달 영창 갔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그리고 더 있어요. 대학교 때 전 여자친구가 고소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합의로 끝났지만 명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여자분 연락처 찾을 수 있어? 며칠 후 전 여자친구 황지영 씨를 만났습니다. 30 초반의 직장 여성이었는데 명숙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맞았어요. 신고 못했지만. 그 사람 화나면 정말 무서워요. 왜 신고 안 했어요? 집안이 워낙 힘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그때 엄청 맞았어요. 지영 씨가 증언에 동의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태연네 건설회사에서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한건설에서 일했었는데요. 하청업체 대금 제때 안 주고 여직원들한테 성희롱도 많았어요. 사장 아들인 태연 씨는 어땠나요? 완전 깡패였어요. 직원들한테 소리 지르고 여직원들 함부로 대하고 증언자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태연 쪽에서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 최명숙 장군의 과거라는 제목으로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군이 뭘 안다고 가정일에 개입하냐. 군대 갔다 와서 성격 이상해진 거 아니냐. 하지만 명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공중전이다. 그녀의 전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제대로 된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어머니의 용기 있는 고발 군인 정신으로 딸 지킨 어머니. 여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병준이 보고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개시했습니다.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군복 벗었다고 명예까지 벗는 건 아냐. 이제 내가 사령관이다. 명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명숙은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수연도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태연과 그의 가족들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가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내가 밥 안 차리면 주먹이 먼저 나와야 돼. 태연이 수연을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수연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임신을 했었습니다. 3달 정도 됐었는데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화가 나서 저를 밀쳤고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아이를 잃었습니다. 법정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내 잘못이라고 했고 집안 망신이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태연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피고 자리에 앉으세요. 판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 여자친구 황지영 씨가 증언했습니다. 저도 강태현 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니까 주먹으로. 군 시절 동료도 증언했습니다. 태연이는 부하들을 자주 때렸습니다. 영창도 갔었고요. 대한건설 전 직원도 나왔습니다. 여직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성추행도 있었고요. 증언이 이어질수록 태연의 변호사조차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숙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키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삼성은 협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이긴 게 아니다. 끝낸 거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강태현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내립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수연이 엄마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떨군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최 장군님,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명숙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승리가 아닙니다. 정의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민호도 사관학교에서 휴가를 내고 왔었습니다. 누나. 민호가 수연을 껴안았습니다. 누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수연이 남동생과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달 후 명숙은 가정폭력 방지 시민단체의 고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고 입양도 신청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명숙의 아파트에 수연과 새로 입양한 딸 서윤이 놀러 왔습니다. 5살 서윤이가 명숙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렇게 강해요? 명숙이 서윤을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강한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야. 온라인에는 지금도 응원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수연이었다. 우리 엄마도 이랬으면 좋겠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민호가 임관식을 앞두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임관하면 가장 먼저 어머니께 경례드리고 싶어요. 민호야, 임관하면 어머님께 경례드릴게. 명숙이 웃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 한강을 바라보며 명숙이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연은 이제 안전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작전 수첩을 펼치고 새로운 페이지에 썼습니다. 새로운 전장 평화라는 임무. 내가 지킨 건 딸 하나가 아니라 침묵 속에 있던 많은 이들이야.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전투모는 벗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쓸 준비가 되어 있어. 한강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명숙의 마음은 여전히 전사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